1911년 만주족 타도를 부르짖는 수don에 의해 청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조의 완벽한 몰락을 위해 수don으로부터 신생 중화민국의 대총통자리까지 양보받았던 위안스카이가 돌연 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바꿔 선포하고 황제가 돼버리는 바람에 중국은 또다시 군주제로 돌아서 버렸고 급기야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위안스카이에게 뒤통수를 얻어받는 국민당은 호법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군주국가로 회귀하려는 위안스카이의 반동체제를 막으려 호국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호국전쟁에 참전한 각지의 군벌들로 인해 중국은 또다시 4분의 1로 찢어지고 맙니다.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그것과도 같이 말이죠. 물론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의해 위안스카이는 무릎을 꿇긴 하지만 중국은 이후 장장 10여 년 동안 군벌 간 유혈 충돌이 난무하는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훗날 국공대전을 잉태하는 원인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왜 벌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의 혁명을 태동시킨 인물이 수don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신의 혁명이 일어날 당시 미국에 있었죠. 다시 말해 혁명 초기의 주체 세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911년 12월 27일 중화민국 초대 임시총통에 선출됐을 때에도 그는 지방 유력자들이 선출한 그저 대중들에게 인기 많은 얼굴 마담이었을 뿐 그 이상의 통제력은 가질 수가 없었죠. 이 때문에 구심점이 없었던 혁명 전선은 청조의 명령으로 강력한 북양군벌이 출동하자 그만 북진을 멈추게 되었고 혁명은 소강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혁명정부는 제대로 된 독립적인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재정 상태 역시 취약하기 이를 데 없었죠. 이에 수don은 이런 소강 상태를 타개하고자 북방에서 자신들과 대치 중이던 중국 최대의 군벌인 북양군벌의 수장 위안스카이에게 총통자리를 내어주고 청조를 멸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수don과의 약속을 어긴 위안스카이의 중화제국 선포로 인해 세상은 그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수don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엔 호법운동이라는 반위안스카이 캠페인으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위안스카이를 간신히 몰아내긴 했지만 이번엔 또 다른 헬게이트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청조의 전리품을 뜯어먹으려는 군벌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총구속 광적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참으로 기구하기 짝이 없는 혁명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수don은 눈물을 머금고 혁명의 전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존의 군벌들과는 전혀 다른 보다 강력한 외부의 세력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수don이 자처의 원조를 청하려 했던 외부란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종주국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수don과 국민당이 어떤 변화를 모색했고 또 그 과정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군벌들에게 두 번이나 쫓겨나면서 광저우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그들은 군사력과 재정이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그들에게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죠. 해외 기득권은 탐하지 않고 오직 약소국가의 지원만을 수행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련의 상투적인 노림수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중국 내 공산당 세력을 키우기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그 대상으로 국민당과 수don을 선택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민낯을 모르던 수don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는 일본 도피 시절 막시즘을 접하긴 했었지만 공산주의의 현실적 실체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는 국민당 내의 여타 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소련을 자신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민의 동지이자 마치 구세군쯤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훗날 수don의 생명의 은인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장제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쨌든 1924년 1월 이렇게 수don이 요청하고 소련이 주체적으로 진행시킨 국민당 개조선언과 혁명통일전선이 정식으로 구축된 이른바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연합전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국민당 입당이 허가되었고 광저우에는 대중선동에서부터 군사전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문해줄 공산주의자들이 속속 모이들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국민당은 자신들의 수건 중의 수건이었던 군사력 강화 작업도 착수합니다. 이때 새로 조직된 국민혁명군의 군사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황푸공관학교의 창설과 국민혁명군의 토대를 닦아댄 인물이 바로 갈렌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바질리 콘스탄티노비치 블류헤르라는 자였습니다. 당시 신생소련군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35년부터 전면적으로 계급제도가 도입되자
중국에서의 공적으로 그는 육군 원소에까지 추대되죠.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국가였던 중국의 공산화야말로 자신들의 지상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1939년 스탈린의 대수청 리스트에 올라가 극심한 고문 끝에 결국 개지공을 다하고 말죠. 일당 독재 공산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군사고문보다 더 중요한 당 선임 정치 고문에는 크레물린의 고위급 정치 선동가 중 한 사람으로 영국을 거쳐 한때 시카고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등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했던 미국 시민권자이자 유대인인 미하일 보르딘이 임명됐습니다. 미하일 보르딘, 1884년 지금의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그는 방금 언급했듯이 영국과 미국 체류 경험으로 인해 영어에 능통했었기 때문에 하와이와 홍콩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수능과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미 영국과 미국, 멕시코와 스페인, 그리고 독일 등에서 공산당 창당 경험도 있었으며 1921년엔 터키로 가서 터키 독립전쟁을 지원한 등 코민테린의 해외요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국민당의 침투에 중국을 공산화시킨다는 모스크바의 지령을 그 누구보다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1923년 10월 6일 미하일 보르딘은 광저우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극진히 맞아주던 수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노는 매우 진보한 반동적인 인간이다. 그는 기껏해야 지방 총독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는 공산당의 정체에 대해 일도 모르고 들떠있던 수노에 대한 오만한 우월감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그런 무식함에 따른 연민과도 같은 측은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르딘도 스탈린에 의해 외국의 수종주의자들을 옹호했던 이유로 1949년에 숙청되었고 1951년 수용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가 비웃었던 수논의 공산주의에 대한 무식함이 그에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보르딘은 수논에게 당 규약 개정 초안을 제출하며 국민당을 레닌주의 노선으로 개조할 것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국민당의 개혁을 위해, 아니 국민당을 코민테른의 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수논과 연대와 대립을 반복하던 광도의 군벌 전중민이 광저우를 되찾기 위해 침공하자 이를 기하로 토지 재분배, 최저임금제, 주 6일 근무제, 하루 8시간 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도 군 입대의 길을 열어 우수한 자는 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하는 개방화된 임명문제를 제안하는 등 중국 민중의 실질적 탈봉고화 작업에도 앞장섰죠. 하지만 수논은 물론 국민당 내의 좌파 라오중카이마저도 이런 급속한 볼셰비키화는 상인 및 향실 출신 당원들의 지지를 이룰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의 욕망에 이런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은 그야말로 물과 기름과도 같은 관계였으니까요. 아니 애초부터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객체적이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와 공산주의의 오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엔 더더욱 그랬겠죠. 어쨌든 이들 소련인들의 도움으로 중화민국이라는 신생공화국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장제스가 지휘하는 국민혁명군이 천중민의 광둥군보를 쳐부수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 상하이와 난징까지 점령해버릴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런 성공은 앞서 보르딘이 비웃었던 모스크바 중국 공산당의 창략, 즉 국민당 내부의 공산주의 세력도 확장된다는 문제 또한 야기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장악하고 중국을 공산화시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을까요? 결국 1925년 수논 사망 후 2년 후인 1927년 장제스가 후계자가 되자 수논보다 훨씬 더 영민하고 더 현실주의자였던 그는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련의 원조를 받고 그들의 전력에 종속돼버린다면 결국 중국은 공산화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한 후 1927년 4월 10일 상해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 후 당내의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축출해버리고 난징에서 새로운 형태의 우익 국민정부를 출범시켜버리죠. 나아가 전국 각처의 공산주의자들까지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3년에 걸친 제1차 국공합작은 붕괴돼 버리고 말죠. 결국 이때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국공내전의 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이 노교 사건을 일으켜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인 1937년까지 중국은 이른바 삼중전쟁이라 불리는 내전에 휩싸여버린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국민당군이 군벌들과 싸우고 화요일에는 이 두 세력이 연합해 공산군과 싸우며 수요일에는 군벌과 공산당이 연합해서 장제스를 습격한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야말로 카오스의 시대가 따로 없었죠. 한편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런 중국 내 내정과 무시무시한 국자공산당이라는 큰 파도는 일본 군부 지도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북쪽으로부터는 도쿄에서 11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된 붉은 군대 폭격기의 위협을
서쪽으로부터는 투지 넘치고 무지막지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군 게릴라 부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상황 인식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자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이런 두 가지 위협에 대응하려면 이번 기회에 아예 만주를 완벽히 병합해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여기에 통치파들은 한 발 더 나가 만주로는 부족하다, 내친김에 완춘 지역을 더 넓혀 중국 북부 지역까지 장악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더구나 당시 일본 내에는 만주는 물론이고 중국 북부 지역도 무정부 상태다라는 이른바 무주공산설이 근거 없이 떠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적 활동이 만연해 있음에도 만주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배타적인 행정력을 행사하며 점점 조직화되고 효율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일본의 만주 경영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조바심까지 더해졌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소련과 동맹을 맺는 의미를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손잡을 가능성은 중국 공산주의가 러시아가 보는 의미의 공산주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냉전의 싹은 트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 정세상 당시 대부분의 자본주의 정부에서는 이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일본의 통제파가 중국 내의 공산주의 확산을 일본의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었죠. 당시의 시대사조를 보면 말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그동안 따르고 답습했던 영국과 미국, 독일과 프랑스 같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20세기를 피로 물들일 또 다른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게모니 쟁투는 제2차 세계대전을 더욱 잔인한 전쟁으로 이끌었고, 종전 후에는 인류를 냉전이라는 새로운 카오스의 시대로 인도했죠. 그리고 그 망령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도 세계대초에서 냉전의 후예들이 저지르고 있는 갖가지 해프닝들, 20세기에 벌어졌던 악몽이 다시 펼쳐지는 것은 아닐런지요.